굉장히 많은 질환들의 첫 번째 워닝 사인이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에요. 방치하면 당연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생길 거고, 뇌졸중 방치하면 나중에 치매도 올 거고, 남성들은 훨씬 더 빠르게 심하게 시작되고요. 그거를 악화시키는 게 40세 이후 달라지는 수면의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나이듦이거든요. 사실 수면 품질 나쁘게 하는 건 나이듦이 가장 커요. 원칙적으로 얘기할게요. 50세 이후로 얘기합시다. 우선은 자주 깨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잠드는 게 조금 힘들어지죠. 그리고 꿈이 좀 많아지게 느껴져요. 왜 자주 깨니까. 그리고 수면 질환이 좀 많아지고요. 수면 무호흡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65세가 넘어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들기도 좀 어렵고 자주 깨고 일찍 깨고 수면 주기가 앞으로 당겨지고 이런 변화가 생기고요. 수면 단계 중에 깊은 잠이라는 게 있어요. 3단계 잠. 그게 나이 들면 가장 먼저 없어져요. 그러니 푹 자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정말 느낌처럼. 그런 어떤 연령에 따른 변화를 65세 이상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옛날의 잠, 나 30대의 잠, 20대의 잠을 갈망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약을 먹거나 장비를 사거나 식품을 먹거나 하시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연령에 맞는 변화를 인지하고 수용하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환자들이 와서 푹 자게 해주세요. 약 하나 그런 약 없어요? 이 큰 병원에 그런 약 안 팔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의 수면 단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얕은 잠과 깊은 잠, 꿀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처음에 잠들자마자 선잠드는 단계가 1단계 잠인데요. 이 잠이 너무 늘어나면 잠들기 어렵다고 느껴요. 다닥깨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단계 잠, 좀 깊은 잠으로 끄집어 내리는 게 약이에요. 깊은 잠인 3단계까지 내리지 않고요. 웬만한 약들은 다 2단계로 쭉 끌고 가요. 깨지 않게. 잠들기 어려워 약만 드시는 분 있거든요. 아침에 잔 거 같긴 한데 머리가 너무 무겁고 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약 때문인가? 약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갖고 있는 기본 질환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등등 갖고 있어서 산소가 더 떨어지거든요. 약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있는 거지, 약이 딱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오나요가 아니라,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 불면의 원인 질환이 치매를 일으킨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환자도 그러하지만 의사들도요, 수면제를 쉽게 내주세요. 지금은 어느 연령에서건 10대가 와도 70대가 와도 수면제를 주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의과대학 다닐 때 수면에 대해서 별로 배워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의사분들이 수면의학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증상치료제 정도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불면은요, 증상치료가 아니고요, 원인질환 치료가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불면증에 발생하는 연령과 성별 따라 달라지는데, 원인 질환은 크게 한 5, 6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생리성 불면증이란 말을 쓰는데 말은 어려운데,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민하고 잠 잘 깨고 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귀 밟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잘 못 잤지만 뭐 그럭저럭 지내다가 중간에 스트레스를 꽝 받거나 혹은 갱년기가 발생했을 때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확 잠을 못 자서 만성으로 빠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가 예민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요, 따로 비약물 치료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약물을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면요, 약물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본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수면무호흡증도 대표적인 불면증을 야기하는 질환이에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불면증으로 내원한 남성의 50%, 여성의 30%가 수면무호흡증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양압기 치료를 해야 불면이 좋아지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재불안 증후군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물 치료해야죠. 철분을 주건 뭐 도파민 계열을 주건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고 그래서요, 왜 올빼미족이
자꾸 왜 아침형, 저녁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취향이에요. 타고나는 기질 같은 건데 이게 나의 생활 습관이나 너의 어떤 환경적 요인과 맞지 않아서, 즉 예를 들어 나는 올빼미예요. 야행성이라고요. 나는 새벽 1시가 잠자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인데 방송국 출근해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죠. 잠이 짧고 일찍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거는 지연위상 수면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또 다른 종류예요. 그들은 잠들긴 어렵지만 잠자면은 또 잘 자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면제를 줄 게 아니라 수면 위상 주기를 바꿔주는 치료가 밝은 빛 치료하고 멜라토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하거나 커피를 하루에 10잔 먹는 분 없는 것 같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셔서 저 꿈이 너무 많아요. 선잠으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커피 10잔. 저 옛날에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에 멀쩡했다고요.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은요, 뇌잖아요. 바뀌어요. 옛날과 지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끊어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면제는 좀 지양해야 되는데 약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원인 질환 따라서 써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미국 FDA 식약청 같은 데서 이건 수면을 위한 약이라고 허가된 약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 뭐 안정제나 항불안제로 나왔으나 또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같은 거 있죠. 써봤는데 수면에 도움이 돼. 그럼 이것도 수면약입니다. 그래서 수면약의 범주는 굉장히 커요. 필요할 땐 써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좁은 의미고 우리는 수면 중 호흡장애란 말이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안에 코골이도 있고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수면 저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란 말을 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때 상기도가 막히는 건데요. 꼭 잘 때여야 돼요. 낮에 숨 안 막혀요. 낮에 숨 막히면 다른 병입니다. 그런데 그 상기도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코에서 비강이 있잖아요. 비강에서 숨길 넘어가서 기관지 폐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근육으로 만들어진 원통형의 길이 있어요. 그게 젊었을 때는 굉장히 탱탱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폐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혹은 뚱뚱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기질적인 태어나면서 신경학적 조절 때문에 그게 잘 때 나도 모르게 들러붙어서 그게 10초 이상 저호흡이 되거나 무호흡이 되면은 그에 따라 중요하게 몸 안에 산소가 떨어져요. 산소 포화도라고 합니다. 그게 떨어지면은 자다가요, 뇌 안에 센서가 있어요. 산소가 떨어지면은 죽나? 그러고 깨는 거예요. 안 깨면 죽겠죠? 그래서 깨야 돼요. 그러니 자주 깨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자다가 반복적으로 깨요. 심하면 100번, 200번, 300번도 하룻밤에 이루어지죠.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가장 손상받는 곳은 혈관의 내피세포예요. 혈관이에요. 체내 혈관. 우리 몸은 다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혈관이 다 침해를 받지만 가장 중요하게 망가지는 쪽이 심장혈관과 뇌혈관이에요. 그래서 심장혈관계 질환인 심근경색, 협심증 있죠? 스텐트 넣는다고 하는 거. 그 질환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방치하면 당연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생길 거고 심장 부전 생길 거고 뇌졸중 방치하면 나중에 치매도 올 거고 굉장히 많은 질환들의 첫 번째 워닝 사인이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에요.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수면 무호흡 호흡 저호흡이 보통 10초 이상 되는 걸 한 번으로 치거든요. 이런 에피소드가 시간당 5번 이상 발생하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횟수가 5부터 15까지는 경하다. 15부터 30까지는 중등도다. 30 넘어가면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한 정도와 환자가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 예를 들어 졸음증, 피곤함, 기억력 감퇴 혹은 자꾸 자다 깨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과 상관없어요. 그 수치가 15가 넘어가면 양압기 같은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득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질환들이 생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골이가 보통은 남성 같은 경우는 20대, 30대부터 시작을 하죠. 무호흡증은 그로부터 한 5년에서 10년 후에 시작하긴 하지만 남성들은 훨씬 더 빠르게 심하게 시작되고요. 그거를 악화시키는 게 20대부터 시작되는 음주예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동안 꾸준히 드시는 그 술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금주부터 모든 치료는 시작되는데 사실 잘 안 되죠. 수면무호흡증 환자 8할이 남성분들이고 그들의 90%가 술을 드시는데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목이 아프게 얘기를 해도 사회생활에 꼭 필요하다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절주라도 합시다. 예. 그리고 술을 드시면요, 우리가 주무시기까지 2시간 이상의 텀이라도 좀 두시면 몸에서 알코올이 빠져나갈 시간이라도 좀 주면 좀 괜찮아요. 필름 끊길 때까지 드시고 막 양압기 쓰시는 분인데 술 먹고 들어가서 필름이 끊기면 양압기도 안 쓰고 자요. 그러면 술 먹은 날은 그 무호흡증이 훨씬 심해지니까 더 피해가 크죠. 안타깝습니다. 양압기의 어떤 치료하는 어떤 기전은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숨이 막히게 하는 기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숨이 막혀 산소가 떨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으니 자고 있는 동안 마스크를 써서 방 안에 공기를 압축시켜 넣어서 늘 기도를 열려 있게 하여 산소가 안 떨어지게 하고 뇌가 깨지 않게 하고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인데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마치 눈 나쁜 사람 안경 쓰듯이. 안경 쓰는 게 눈을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고 기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매일 써요? 죽을 때까지요? 한 컷에 끝나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하시는데 수술은 절대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굉장히 커서 숨기를 막고 있는 어린 친구들 혹은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수술이 도움이 상당히 돼요. 목젖이 있잖아요. 목젖 옆에 굉장히 크게, 보통 아이들은 좀 더 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 그게 가라앉아야 돼요.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이게 20대까지도 안 쪼그라들고 감기만 되면 목이 퉁퉁 붓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 코 굉장히 많이 골고, 그런 사람들은 젊은 나이여도 수술을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외에 특히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많은 중년에 복부 비만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도 있는 분들에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다만 코가 약간 기중격이라고 해요. 이게 삐뚤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비염이 있거나 여기가 숨을 잘 못 쉬시는 분들,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압기 사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경우는 코를 먼저 손을 보고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로 아주 국한된 편도 아데노이드 근처 아니면 목구멍 안에 큰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분들 외에는 다 양압기를 쓰시는 게 맞다고 보죠. 하지불안 증후군은 여자 남자 2대1, 여자가 더 많은 질환이고요. 자려고 누우면 특히 약간 밤 시간에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고 벌레 기어간다, 저리다, 그냥 불편하다, 온갖 얘기 다 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다리를 두들겨야 되고 주물러야 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깨서 힘들어 하시는 병,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이게 원발성이에요. 원발성 하지불안 증후군이고 뇌의 도파민, 철분의 어떤 시스템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뇌의 도파민과 철분이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도 여러 신경 조직을 거치면서 특히 다리가 불편한데 가끔 등, 상체까지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는 다리고요. 종아리인 사람, 발목인 사람, 발바닥, 허벅지 다양해요. 많은 분이 다리가 아프니까 이게 뇌의 병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뇌의 호르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대를 전전하면서 실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수면 질환이고 뇌 질환이다라고 수면 클리닉에 오기까지 평균 15년 걸려요. 그래서 이 병이 조금 진단이 애매한데 이런 분들이 가족력이 있어요. 물어보죠. 혹시 옛날에 엄마나 아버지가 다리 두들긴 사람 없어요? 옛날에 엄마가 다리 주물라 그러고 다리 밟으라 그랬던 적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70%가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은요, 일단 생기면 낫는 병은 아니에요. 평생 가요. 근데 일생 동안 그 강도가요, 심하다 덜하다 해요. 여성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조금 있어서 벽에다가 다리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가 무거워서. 그 정도만 있다가 임신할 때 확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출산되면 조금 나아지고 이러다가 좀 나이 두고 한 갱년기쯤 되면 또 확 나빠집니다. 그런 코스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나 운동을 좀 덜 하거나 혹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시기가 되면은 확 나빠져요. 그래서 병원까지 오게 되고, 특히 어떤 분들은 생리와 연관이 있어요. 생리 때문에 몸에 철분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확 심해져서, 제 환자분 중에 하나는 생리 기간 동안에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요. 너무 불편해서. 그게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우선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많이 좋아지는데, 커피랑 술은 상극이에요. 근데 너무 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을. 그래서 그것만 끊어도 증상이 완전히는 아니어도 많이 가라앉아서 잠들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파요. 적정 운동량이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리 불편한 분은 어떤 운동을 권하냐면요, 특히 저녁 시간에 스태퍼라고 왜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실내 자전거처럼, 또는 밖에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다리에 약간 열이 나게끔 빠르게 돌고 옵니다. 30분 정도.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샥 샤워를 하고 자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가 불편하여 잠들지 못한다 라는 게 된다면, 그게 아주 치료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약물 치료해요. 도파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도 넣어주고요. 그거 외에 다른 약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철분은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빈혈이 될 정도의 철분 손실은 우리가 다 알죠. 어지럽고 숨차고 기운 없고, 혈액 검사하면 다 알아요. 근데 하즈불안 증후군에서 얘기하는 철분은요, 빈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는 정상인데요, 페리틴이라고 하는 몸 안에 저장 철분이 있어요. 그게 떨어져요. 그게 떨어지면은 하즈불안 증후군이 악화되는데, 그게 떨어진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즈불안 생기는 게 아니라, 하즈불안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철분이 떨어지면 더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혈액 검사를 해서, 특히 저장철 검사를 해서요, 부족하면 넣어드려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 괜찮은데, 많은 분이 또 약물 치료하면 또 싫어해요. 왜?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평생 먹어도 중도가 안 돼요. 괜찮으신데 가능한 한 조금 먹는 게 좋으니까, 일반적인 비약물 치료를 먼저 병행하는 게 약물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잠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불면을 호소하는 분은 많고 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맞는데,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을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것 같아요. 일이라든가 가정사라든가 뭐가 있으면 잠부터 희생하고 하는데, 저는 중년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잠을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매일 숙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 몸은, 우리 뇌는 규칙성을 가장 좋아하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할 때 각 장기들이 있잖아요. 뇌든 심장이든 간이든 신장이든 간에 각자의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치를 내요. 규칙적일 때. 불규칙하면 뇌도 그렇지 못하고 신장도 그렇지 못해서 항상 멍하고 건강에 좋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성이 중요한데, 그 생활의 규칙성을 가져가는 첫 번째는 자고 깨는 시간이 일정해야 돼요. 침상에 있는 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 안에 내가 7시간 누워있다 칩시다. 어떤 날은 6시간 자고요, 어떤 날은 5시간 잘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침상에 7시간 누워 있었고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같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를 지키면 거의 8할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생활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밥도 아무 때나 먹어요. 밥을 아무 때나 먹잖아요. 살이 쪄요.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살이 찝니다. 대사가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이, 수면 시간이 짧거나 이런 분들이 살이 쪄요. 건강하지 못한 살이죠.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시고, 따라서 식이도 규칙적이어야 돼요. 뭘 먹든 상관없어요. 일정해야 되고, 점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또 저녁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 식사. 내가 침상에 들어가는 시간에 최소한 3시간, 넉넉하게는 4시간 전까지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 식사 끝나고 디저트를 먹는다, 물을 계속 마신다, 혹은 야식을 한다는 것은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의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여기까지만 해도요, 수면의 질은 너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도 저는 수면의 질이 나쁜데요 라고 한다면 술과 커피를 끊읍시다.
그것만 해도 8알은 또 좋아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계속 수면의 질이 나빠요라고 한다면 수면 질환 끼어 있는 거예요. 클리닉 와서 수면 다원 검사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중년 이후라도 건강한 수면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가, 못 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 구독자 여러분께서 매일 숙면하는데 좋은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